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정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시나요? 그리고 하루 종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서 살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사실은 여러분의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서 고작 5%만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만약 이 무의식을 제대로 다룰 수 있다면, 만약 뇌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작동하는 진짜 원리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잠깐, 이 귀중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강하게 그리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좀 막연하고 신비로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도해보다가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막연한 신비로움이 아니라 뇌과학적 근거와 함께 접근하면 훨씬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10가지 핵심 내용을 통해서 무의식, RAS, 그리고 뇌파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기계발의 내용이 아니에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전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의식의 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왠지 모르게 호감이 가거나 반대로 별 이유 없이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경우 말이에요. 그럴 때 보통 직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직감이 사실은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라는 거 아세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 활동의 95%는 무의식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컨트롤하는 건 고작 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걸 빙산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바다 위로 떠오른 작은 부분이 의식이라면 바다 밑 커다란 덩어리가 바로 무의식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거대한 무의식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를 닦고, 세수하고, 옷을 입고, 아침을 먹는 일련의 과정들요. 이걸 할 때마다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하시나요? 아니죠. 자동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무의식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동화된 패턴은 단순한 생활 습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투, 행동 방식, 심지어 돈과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까지 모든 게 무의식에 의해 지배받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가 있어요. 같은 조건의 두 그룹에게 똑같은 투자 게임을 시켰는데 한 그룹에게는 부자들의 사진을, 다른 그룹에게는 일반인들의 사진을 미리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부자들의 사진을 본 그룹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수익성 높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의식의 프라이밍 효과예요. 의식적으로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정보가 무의식이 입력되어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돼요. 원하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무의식을 바꿔야 해요. 그런데 무의식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의식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형성된 거대한 시스템이거든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런던 택시 기사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런던의 택시 기사가 되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런던의 모든 길을 외워야 해요. 그래서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경과학자들이 런던 택시기사들의 뇌를 검사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공간 인식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가 일반인보다 훨씬 크게 발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뇌는 변한다는 거예요.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반복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뇌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무의식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겠죠? 다만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해요. 무의식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자신의 무의식 패턴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이런 말들 하고 계시지 않나요?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세상이 불공평해. 나는 운이 없어. 이런 말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의식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이 프로그램에 맞는 현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습관을 들어보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이것도 좋은 경험이네. 기회가 왔구나.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이런 해석 방식이 바로 무의식에 저장되어서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의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건 반복과 감정의 결합이에요. 뇌는 반복되는 정보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해요. 그리고 감정이 함께 결합될 때 더욱 강하게 각인됩니다. 이게 바로 트라우마가 생기는 원리이기도 해요. 강한 감정과 함께 입력된 기억은 무의식 깊숙이 저장되어서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원리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원하는 모습의 자신을 상상하면서 그때의 감정을 진짜로 느껴보는 거예요. 기쁨, 자신감, 만족감, 감사함 같은 긍정적 감정과 함께 반복적으로 상상하면 무의식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믿고 진짜 그런 감정을 느낄 때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95%는 무의식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무의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반복과 감정의 결합을 통해서 말이에요. 다음 챕터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다뤄볼 거예요. 뇌의 필터 시스템인 RA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왜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잘 잡고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 놓치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신기한 뇌의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바로 RAS, 망상 활성계라고 불리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로운 차를 사고 나니까 그 차만 유난히 길에서 자주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임신한 친구가 있으니까 갑자기 임산부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거나요. 사실 그 차들이나 임산부들이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보이기 시작할까요? 바로 RAS 때문입니다. RAS는 뇌간에 위치한 아주 작은 부위예요. 크기로 치면 엄지손가락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작은 부위가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엄청나요. 이 RAS가 하는 일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는 매 순간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받아들여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정보가 쉴 새 없이 들어오는 거죠. 과학자들이 계산해보니 우리가 매 순간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대략 1001만 비트 정도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고작 100비트에서 150비트 정도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들어오는 정보의 99.9%는 무시하고 나머지 0.1%만 의식으로 올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선택을 하느냐? 바로 RAS가 하는 거예요. 그럼 RAS는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선택할까요?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 생존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위험한 소리나 움직임 같은 것들은 최우선으로 의식에 알려줘요. 이건 진화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에요. 둘째, 감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소리 같은 것들은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들리잖아요. 이것도 RAS의 작동이에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현재 관심사와 목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RAS가 선택하는 정보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살을 빼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헬스장 광고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다이어트 관련 뉴스도 더 자주 보게 되고 길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RAS의 작동 원리예요. 여러분의 관심사와 목표가 바뀌면 RAS가 그에 맞는 정보들을 골라서 의식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RAS는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관심의 강도만 측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가난하다라는 생각에 계속 집중하면 RAS는 가난과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찾아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빚에 대한 뉴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 물가 인상 소식 같은 것들 말이에요. 반대로 나는 풍요롭다라는 생각에 집중하면 풍요로움과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서 보여줘요. 투자 기회, 부업 아이디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이게 바로 왜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예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뇌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한 부동산 투자자 이야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부동산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매일 성공한 모습을 상상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던 매매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부동산 관련 뉴스도 더 자세히 읽게 되고 우연히 들은 대화에서도 투자 정보를 캐치하게 됐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6개월 만에 첫 번째 수익성 있는 부동산을 구입했고 2년 만에 전업 투자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RAS를 제대로 활용했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RAS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라 1년 후에 월 수입 500만 원을 달성하고 싶다처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모호한 목표에는 RAS가 반응하지 않아요. 두 번째, 목표를 시각화하세요. 글로 써서 자주 보는 곳에 붙여두거나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아요. 시각적인 자극이 RAS를 더 감하게 활성화시켜요. 세 번째, 감정을 결합하세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 자부심, 만족감을 진짜로 느껴보세요. 감정이 결합된 정보일수록 RAS가 더 중요하게 인식해요. 네 번째, 달복하세요.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자주 떠올리세요.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잠들기 전에 계속 반복해서 상기시켜야 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행동하세요. 아무리 상상만 해도 실제 행동이 없으면 RAS도 점점 둔해져요. 목표와 관련된 작은 행동이라도 매일 해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RAS는 질문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질문 형태로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월 수입 5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떤 기회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을까? 같은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RAS가 답을 찾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줘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RAS는 꿈을 꾸는 동안에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목표에 대해 생각하면서 잠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무의식이 꿈을 통해서도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과 발명가들이 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케쿨레가 벤젠 고리 구조를 꿈에서 본 이야기, 테슬라가 교류 전동기를 꿈에서 본 이야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RAS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를 선별하는 뇌의 필터 시스템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우리의 관심사와 목표에 따라 작동해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자주 상상하고 감정을 결합하고 꾸준히 반복하면 RAS가 관련된 기회들을 더 잘 포착하게 도와줍니다. 이번에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 바로 뇌파와 마음의 주파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뇌파라는 말 들어보셨죠? 뇌에서 나오는 전기적 신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파가 단순히 측정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상태, 집중 능력, 심지어 무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까지 결정한다는 걸 아세요? 뇌파는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그리고 감마파예요. 각각의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델타파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델타파는 0.5에서 4Hz 사이의 가장 느린 뇌파예요. 주로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나타나는 뇌파죠. 이때는 의식 활동이 거의 멈추고 몸의 회복과 재생이 일어나요. 흥미로운 건 깊은 명상 상태에서도 델타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랜 수행을 한 명상가들은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델타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직관력이 극도로 높아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아나요. 다음은 세타파예요. 4에서 8Hz 사이의 뇌파인데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세타파는 깊은 이완 상태나 꿈꾸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예요. 그런데 세타파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 무의식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벽이 있어서 정보 교환이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세타파 상태에서는 이 벽이 얇아져요. 실제로 최면 치료나 NLP 같은 기법들이 모두 세타파 상태를 활용하는 거예요. 의식의 방어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의식에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언제 세타파가 나올까요? 몇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째, 잠들기 직전과 깨어나기 직전이에요. 이 시간대를 최면학에서는 최면 감수성이 가장 높은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거나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효과적인 거예요. 둘째, 깊은 명상이나 이완 상태일 때예요. 복식호흡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비우면 자연스럽게 세타파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셋째,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활동을 할 때예요. 예를 들어 걷기, 샤워하기, 설거지하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 중에 세타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샤워하다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세타파 다음은 알파파예요. 8에서 13Hz 사이의 뇌파로 편안하고 집중된 상태에서 나타나요. 눈을 감고 있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또는 가벼운 명상 상태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알파파 상태에서는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창의력이 높아져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알파파 상태를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베타파는 13에서 30Hz 사이의 뇌파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주로 나타나는 뇌파예요. 일상적인 사고, 문제 해결, 대화 등을 할 때 나타납니다. 베타파도 세분화할 수 있어요. 저베타파는 차분한 집중 상태, 중베타파는 적극적인 사고 상태, 고베타파는 흥분이나 불안 상태를 나타내요.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베타파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불안, 걱정 때문에 뇌가 과활성화된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는 창의력도 떨어지고 직관력도 약해져요. 마지막으로 감마파는 30Hz 이상의 가장 빠른 뇌파예요. 높은 수준의 인지처리나 통찰의 순간에 나타나는 뇌파입니다. 아하 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게 연결되어 이해되는 순간에 감마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이제 이 뇌파들이 끌어당김의 곡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세타파가 가장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타파 상태에서는 무의식의 문이 열려요. 이때 상상이나 확언을 하면 무의식에 직접 전달되는 거예요.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세타파 상태에서 특정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상상한 그룹과 베타파 상태에서 같은 이미지를 상상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세타파 그룹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행동 변화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타파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복식호흡이에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배로 깊게 숨을 쉬세요. 들이쉴 때는 4박자, 참을 때는 4박자, 내쉴 때는 8박자로 하세요. 이 호흡을 10분 정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세타파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바이노럴 비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바이노럴 비트는 좌우 귀에 서로 다른 주파수의 소리를 들려주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왼쪽 귀에는 100Hz, 오른쪽 귀에는 106Hz의 소리를 들려주면 뇌는 그 차이인 6Hz의 세타파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요. 요즘은 유튜브나 스마트폰 앱에서 세타파 유도용 바이노럴 비트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헤드폰을 끼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상상이나 명상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시각화 기법이에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오감을 모두 동원하세요. 그 상황에서의 소리, 냄새, 촉감, 심지어 맛까지도 상상해보세요. 예를 들어 승진을 원한다면 승진 발표를 듣는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상사의 목소리, 동료들의 축하 소리, 그때의 기쁜 마음,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 심지어 그날 입고 있을 옷까지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상상할수록 뇌는 그것을 실제 경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경험에 맞는 행동과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확언, 즉 어퍼메이션을 활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확언과는 조금 다르게 해야 해요. 셋업화 상태에서 하는 확언은 현재 진행형으로 해야 효과적이에요. 나는 성공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 성공하고 있어 라고 말하세요. 나는 건강해질 거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 건강해지고 있어 라고 하세요. 미래형보다는 현재 진행형이 무의식에 더 강하게 각인돼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은 확언을 할 때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말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기쁨, 자부심, 감사함을 진짜를 느껴보세요.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은 실제 경험과 비슷한 신경 패턴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 피아노 연주를 실제로 연습한 그룹과 머릿속으로만 연습한 그룹을 비교한 실험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머릿속으로만 연습한 그룹도 실력이 상당히 형상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 연습만큼은 아니었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셋업화 상태에서의 시각화가 효과적인 이유예요. 뇌가 상상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에 맞는 신경회로를 구축하기 시작하는 거죠. 알파파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알파파 상태에서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해요. 그래서 알파파 상태에서 감사 명상이나 긍정적 상상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되죠. 간단한 알파파 유도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자신이 가장 평화로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바다가, 산속, 어릴 적 추억의 장소 등 어디든 좋아요. 그 장소에서의 평안함과 평화로움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이 상태에서 자신의 미래 모습을 긍정적으로 상상해보거나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알파파 상태에서의 긍정적 경험은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줘요. 베타파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베타파는 논리적 사고와 계획 수립에 좋아요. 세타파나 알파파 상태에서 받은 직감이나 아이디어를 베타파 상태에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세타파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베타파 상태에서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감마파는 통찰과 깨달음의 순간에 나타나요.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긴 어렵지만 준비된 마음에는 더 자주 찾아와요. 평소에 세타파, 알파파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 감마파 순간도 더 자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루의 뇌파 리듬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세타파와 알파파가 섞인 상태예요. 이때 하루의 목표를 설정하고 긍정적인 확언을 하면 효과적이에요. 오전에는 베타파가 활성화되니까 중요한 업무나 학습에 집중하세요. 오후에는 알파파를 활용해서 창의적인 작업이나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 좋아요. 저녁에는 알파파 상태에서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 명상을 해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다시 세타파 상태가 되니까 이때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거나 긍정적 확언을 반복하세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뇌파로 측정될 수 있고 각각의 뇌파마다 최적의 활용법이 있어요. 특히 세타파 상태에서는 무의식에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과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시간이에요.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끌어당김의 법칙 설명 중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들이 많아요. 우주가 응답한다, 에너지가 공명한다 같은 표현들은 듣기에는 좋지만 실제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명확하지 않죠.
하지만 뇌과학의 발전으로 이제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진짜 원리는 이거예요. 단순히 마음속 기원이 아니라 뇌의 신경망이 반복적으로 특정 이미지나 목표를 학습하면서 행동과 선택이 달라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이 있어요. 이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어 만드는 신경망의 패턴이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결정해요. 그런데 이 신경망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자주 상상하느냐에 따라 신경망의 패턴이 바뀌어요.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매일 나는 자신감이 없어라는 생각을 반복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뇌에서는 자신감 부족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강화돼요. 반대로 자신감과 관련된 신경회로는 약해지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자신감 없는 해석을 하게 되고 자신감 없는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의 결과는 당연히 자신감을 더욱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나타나죠. 반대로 나는 자신감이 있어라는 생각을 반복하면 자신감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강화되어요.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는 해석을 하게 되고 자신감 있는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진짜 메커니즘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습관화된 사고 패턴이 행동을 바꾸고 바뀐 행동이 기회를 현실로 이끌어오는 거죠. 실제 연구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인데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매일 15분씩 피아노 연주를 상상만 하도록 했어요. 실제로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연주하는 거죠. 5일 후에 뇌 스캔을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로 피아노를 연습한 그룹과 비슷하게 운동 피질 영역이 확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만 했는데도 실제와 비슷한 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생생하고 반복적인 상상은 실제 경험만큼이나 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끌어당김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조건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 조건은 구체성이에요. 막연한 소원은 뇌가 처리하기 어려워요. 행복하고 싶다보다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에너지가 넘치고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이미지일수록 뇌에 더 많은 영역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정보, 감정적 요소가 함께 결합될수록 신경망에 더 강하게 각인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감정적 강도예요. 감정이 결합된 기억이나 상상이 훨씬 오래 그리고 강하게 남아있어요. 이는 편도체라는 뇌 부위 때문인데 편도체는 감정과 기억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목표를 상상할 때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까지 함께 느껴야 해요. 성취감, 기쁨, 자부심, 감사함 같은 긍정적 감정을 진짜로 체험해보세요. 세 번째 조건은 반복성이에요. 한두 번 상상하는 것으로는 신경망이 바뀌지 않아요. 충분한 반복이 있어야 새로운 신경회로가 강화되고 기존의 부정적 회로가 약화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헤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 뉴런들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일이 반복되면 그 뉴런들 사이의 연결이 점점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조건은 행동 연결이에요. 아무리 상상을 많이 해도 실제 행동이 없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상상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행동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큰 행동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목표와 관련된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뇌는 일관성을 좋아하거든요. 다섯 번째 조건은 타이밍이에요. 앞서 뇌파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세타파 상태일 때 상상이나 확언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잠들기 전과 일어나자마자가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우리의 의식적 방어막이 가장 약해져서 무의식의 정보가 더 쉽게 전달되거든요. 여섯 번째 조건은 믿음이에요. 이게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진짜로 믿어야 해요.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성공을 경험하고 점차 목표를 키워나가는 방식으로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성공 경험은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시켜서 학습과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작은 성공들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선한수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럼 왜 어떤 사람에게는 끌어당김이 잘 작동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작동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내면의 갈등 때문이에요. 의식적으로는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공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부자들은 나쁜 사람이야, 돈이 많으면 인간관계가 망가져 같은 제한적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끌어당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해결 방법은 이런 제한적 믿음들을 찾아내서 바꾸는 거예요.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걸 얻는다면 무엇을 잃을까? 성공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숨어있는 제한적 믿음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감정적 강도의 부족이에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가슴으로는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뇌는 감정이 결합된 정보를 더 중요하게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왜 이걸 원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의 의미와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세 번째 이유는 일관성 부족이에요. 며칠 했다가 안 했다가, 이 방법 했다가 저 방법 했다가 하면 뇌가 혼란스러워해요. 신경망을 바꾸려면 충분한 시간과 일관된 반복이 필요해요. 최소 20일에서 66일 정도는 꾸준히 해야 새로운 신경회로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이유는 환경적 요인이에요.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가능하다면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부정적인 정보 노출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끌어당김은 마법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행동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상상과 확언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역할이고 실제 현실 변화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일어나는 거래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점은 올바른 상상과 확언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동을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도 향상되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뇌의 신경 가소성을 활용한 과학적 현상이에요. 반복적인 상상과 확언을 통해 신경망을 재구성하고 그 결과 행동과 선택이 바뀌면서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론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들을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생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김수연 씨라는 30대 직장인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회사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도 별로 없고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빠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서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나는 능력 있는 리더다 라는 짧은 확언을 반복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현실과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걸어가면서 매일 반복했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 의견을 말할 때 목소리가 더 자신 있게 나왔고 동료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는 일이 늘어났어요. 3개월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상사가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을 찾고 있을 때 김수연 씨가 자연스럽게 후보에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팀장으로 선발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회사 전체에서 인정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그해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다음 해에는 승진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김수연 씨가 마법을 부린 게 아니에요. 확언을 반복하면서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그 결과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리더라고 생각하니까 리더답게 행동하게 되었고
리더답게 행동하니까 주변에서도 리더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인식이 쌓여서 실제 기회로 이어진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민영 씨는 20대 여성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평소 자신감이 부족했고 특히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했다고 해요. 사람들과 만날 때도 움츠러들고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끌어당김의 법칙을 배우고 나서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매력적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거짓말 같았다고 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죠. 하지만 매일 꾸준히 계속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옷을 고를 때도 예전보다 밝은 색깔을 선택하게 되고 화장도 조금씩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2달 후에는 친구들이 변화를 알아차릴 정도였어요. 요즘 뭔가 달라졌네, 예뻐졌다 같은 말을 듣기 시작한 거죠. 3개월 후에는 직장에서 남자 동료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고 반년 후에는 좋은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결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례도 마법이 아니에요. 이민영 씨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확언을 반복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갔고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을 더 잘 가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외부에서도 인식되면서 실제 기회로 이어진 거죠. 세 번째 사례는 박진우 씨라는 40대 사업자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출이 계속 줄어들어서 고민이 많았어요. 임대료도 올랐고 경쟁 업체들은 늘어나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연히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매일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맛있게 드시고 만족하며 돌아간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상했어요. 손님들이 들어오는 모습,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 계산할 게 만족스러워하는 표정까지도 세세하게 그려봤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자신도 모르게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에게 더 친절해졌고 메뉴판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게 청소도 더 꼼꼼히 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이 요즘 더 친절해졌네, 가게가 더 깔끔해졌다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다른 손님들에게도 전해졌죠. 3개월 후에는 매출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웨이팅이 생길 정도로 인기 있는 맛집이 되었고 1년 후에는 2번째 지점까지 열게 되었어요. 이 사례에서도 핵심은 핫해요. 박진우 씨가 긍정적인 상상을 반복하면서 마인드셋이 바뀌었고 그 결과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가게 운영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실제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네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영역의 이야기예요. 최은주 씨라는 주부의 건강 회복 사례입니다. 최은주 씨는 몇 년 전부터 만성 피로에 시달렸어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약을 먹어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죠. 매일매일이 힘들고 우울했어요. 그러던 중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게 되었고 건강 회복을 위해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매일 잠들기 전에 나의 몸은 건강하고 활기가 넘친다. 내일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확언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했어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매일 그려봤죠. 처음 몇 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졌어요. 2달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되고 가벼운 운동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이었죠. 반년 후에는 만성 피로가 거의 사라졌어요.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얼굴이 밝아졌다,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최은주 씨가 의학적 치료를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과 함께 의료진의 조언도 병행했어요. 하지만 마인드셋의 변화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이어졌고
그것이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된 거죠. 5번째 사례는 학습 능력 향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등학생 김민준 군의 사례입니다. 김민준 군은 수학을 정말 싫어했어요. 성적도 낮았고 수학 시간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았죠. 나는 수학을 못해, 수학은 너무 어려워 같은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서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매일 나는 수학을 잘한다. 수학은 재미있다. 나는 수학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다고 해요. 자신도 믿어지지 않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계속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수학 문제를 볼 때 예전처럼 막막하지 않았고 조금씩 도전해보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2달 후에는 수학 공부 시간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30분도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1시간씩 공부할 수 있게 되었죠. 3개월 후 중간고사에서는 수학 성적이 15점이나 올랐어요. 그리고 그 성공 경험이 더 큰 자신감으로 이어졌어요. 기말고사에서는 반에서 상위권까지 올라갔고 다음 해에는 수학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되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김민준 군이 갑자기 천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에 대한 부정적 믿음을 긍정적 믿음으로 바꾸면서 수학 공부에 대한 태도와 접근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첫째, 모든 변화는 마인드셋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어요. 자신에 대한 인식, 상황에 대한 해석,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뀌면서 행동도 따라 바뀐 거죠. 둘째,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났어요.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어서 큰 결과로 이어진 거예요. 셋째, 모두 꾸준함이 있었어요. 며칠 하다가 그만둔 게 아니라 최소 몇 달 이상 지속적으로 노력했어요. 넷째, 확언이나 상상만 한 게 아니라 실제 행동도 함께 했어요. 마인드셋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고 그것이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다섯째, 모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였어요. 주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실제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변화였어요. 그럼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이에요. 완벽한 계획이 없어도 확신이 없어도 일단 시작해보는 거예요. 김수현 씨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그냥 시작했거든요.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창한 목표보다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는 구체성이에요. 성공하고 싶자보다는 어떤 분야에서 언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하고 싶다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는 감정적 연결이에요. 목표 달성 후에 기본을 미리 느껴보세요. 그 감정이 동기가 되어줄 거예요. 5번째는 환경관리예요. 부정적인 정보나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기록해두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큰 격려가 될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실패나 좌절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성공 사례들을 보면 모두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기 때문에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안정적으로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3주에서 2달 정도는 꾸준히 해야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정리해보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마인드셋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꾸준함과 구체성 그리고 실제 행동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정도 시간을 내세요. 이때 우리 뇌는 세타파와 알파파와 섞인 최적의 상태예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괜찮으니까 편안한 자세로 있으면서 오늘 하루에 대한 긍정적인 상상을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오늘 하루가 성공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영화처럼 그려보는 거예요. 출근길에서 기분 좋게 출발하는 모습, 직장에서 동료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는 모습,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모습, 저녁에 만족스럽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까지요. 이때 중요한 건 디테일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하루가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장면들을 생생하게 상상해야 해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까지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진짜로 체험해 보세요. 만족감, 성취감, 기쁨, 평화로움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몸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또 다른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동료가 친절하게 도와줬다 같은 소소한 일들도 좋아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뇌과학적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들이 뇌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줘요. 감사 훈련 후에는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상상을 해보세요. 내일 일어날 좋은 일들,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면서 잠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긍정적으로 프레임하면 하루 전체의 에너지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런 습관이 쌓이면 뇌의 기본 설정값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거울 확언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정말 강력한 방법 중 하나예요. 매일 아침 세수를 하거나 양치를 할 때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낼 거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같은 확언들을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심지어 거짓말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나중에는 정말 그렇게 믿게 되어요. 거울 확언이 특히 효과적인 이유는 시각적 자극과 청각적 자극이 함께 결합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자신의 목소리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뇌가 그 정보를 더 강하게 인식해요. 확언을 할 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으로 하세요. 나는 성공할 거야 보다는 나는 성공하고 있어 또는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가 더 효과적이에요. 둘째, 부정문은 피하세요.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보다는 나는 성공한다가 좋아요. 뇌는 부정어를 잘 인식하지 않아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오히려 실패라는 단어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셋째, 감정을 함께 느끼세요.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기분을 진짜로 느껴보세요. 다음으로 시각화 보드 만들기를 추천해드려요. 이건 정말 재미있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큰 보드나 벽 한쪽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의 이미지를 붙여보세요. 꿈꾸는 집, 가고 싶은 여행지, 되고 싶은 모습, 갖고 싶은 차 등등 뭐든지 좋아요. 중요한 건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 보드를 보면서 상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꿈의 집 사진이 있다면 그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모습, 거실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 정원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시각화 보드의 장점은 매일 목표를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적 자극이 ARS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관련된 기회들을 더 잘 포착하게 도와줘요. 스마트폰 시대에는 디지털 버전도 만들 수 있어요. 스마트폰 배경화면이나 컴퓨터 바탕화면에 목표 이미지를 설정해 두는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보게 되니까 무의식적으로 계속 상기가 돼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방법은 확언 녹음이에요. 자신의 목소리로 확언들을 녹음해서 반복적으로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 나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같은 확언들을 차분하고 확신에 찬 독소리로 녹음하세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나 운동할 때, 산책할 때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로 된 긍정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무의식에 강하게 각인되어요.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바이노럴 비트와 함께 섞어서 녹음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세타과나 알파파를 유도하는 배경음과 함께 확언을 녹음하면 뇌가 더 수용적인 상태에서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어요. 일상 대화에서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평소에 하는 말들을 의식적으로 바꿔보세요. 피곤해 죽겠다 대신 오늘 많은 일을 해냈네. 돈이 없어서 못해 대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운이 없어 대신 다음에는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이런 식으로요. 부끄럽지만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육두문제부터 나가고 시작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안 좋은 말을 하면 그 말의 느낌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서 다른 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 못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 무의식 재프로그래밍을 체계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하는 고급 훈련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의식 재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에는 수십 년 동안 쌓인 믿음, 패턴, 습관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과 선택을 결정하죠. 문제는 이 무의식적 프로그램 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 세상은 불공평해.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 같은 제한적 믿음들 말이에요. 무의식 재프로그래밍은 이런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긍정적인 것으로 교체하는 과정이에요.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비슷하죠. 첫 번째 훈련법은 깊은 이완 상태에서의 확언법이에요. 이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확언보다 훨씬 강력한 방법입니다. 먼저 조용하고 피난한 공간을 준비하세요. 스마트폰은 무음으로 하고 방해받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시작하세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발목, 종아리, 허벅지, 복부, 가슴, 어깨, 팔, 목, 얼굴 순서로 각 부위를 의식적으로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는 거예요. 각 부위마다 5초 정도 긴장시킨 후 10초 정도 완전히 힘을 빼세요. 이 과정을 통해 몸이 깊게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세타파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몸이 완전히 이완되었다고 느끼면 이제 호흡에 집중하세요. 복부로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넷까지 세고, 잠시 참으면서 넷까지 세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8까지 세세요. 이 호흡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뇌파가 더욱 안정된 상태로 들어갈 거예요. 이때가 바로 무의식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최적의 시점입니다. 이제 미리 준비한 확언들을 마음속으로 반복하세요. 목소리 없이 속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이때 확언의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효과적인 확언을 만드는 원칙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현재형으로 만드세요. 나는 자신감이 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처럼요. 둘째,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드세요. 모든 사람이 성공한다가 아니라 나는 성공한다로 해야 해요. 셋째, 감정을 포함시키세요. 나는 행복하게 성공한다. 나는 기쁘게 건강을 유지한다. 처럼요. 넷째, 긍정적 언어만 사용하세요.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성공한다로 표현하세요. 다섯째, 믿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세요. 현재 월급이 200만 원인데 나는 월 1억 원을 번다 라고 하면 무의식이 거부할 수 있어요. 나는 점점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다 정도가 적절해요. 깊은 이완 상태에서 이런 확언들을 20분 정도 반복하세요. 이때 단순히 말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확언이 현실이 된 상황을 함께 상상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훈련법은 과거 재구성 기법이에요. 이건 좀 고급 기법인데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무의식에는 과거의 실패나 좌절 경험들이 부정적인 믿음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릴 때 발표를 하다가 창피를 당한 경험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못해 라는 믿음으로 굳어져 있을 수 있죠. 과거 재구성 기법은 이런 기억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보는 거예요. 먼저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재구성하고 싶은 과거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기억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발표할 때 실수한 기억이라면 그때의 실수 덕분에 더 꼼꼼하게 준비하는 법을 배웠다. 그 경험이 나를 더 겸손하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라고 재해석하는 거죠.
중요한 건 억지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경험에서 얻은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모든 경험에는 나름의 의미와 교훈이 있거든요. 이런 재해석을 통해 과거의 부정적 기억들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들이 더 이상 자신을 제한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훈련법은 미래기억 삽입 기법이에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방법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성공 경험을 마치 이미 경험한 것처럼 무의식에 저장하는 거예요. 깊은 이완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미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오감을 모두 동원해서요. 예를 들어 승진을 원한다면 승진 발표를 듣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상사의 목소리, 그때의 기쁜 마음,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 동료들의 축하 박수 소리, 심지어 그날의 날씨나 입고 있는 옷까지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이때 핵심은 그 순간의 감정을 진짜로 느끼는 거예요. 성취감, 자부심, 기쁨, 감사함을 몸으로 체험해 보세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충분히 생생한 상상은 실제 경험과 비슷한 신경 패턴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미래 기억을 반복적으로 삽입하면 무의식은 그것을 실제 경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경험에 부합하는 행동과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네 번째 훈련법은 내면 대화 재구성이에요. 우리는 하루 종일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문제는 이 내면 대화가 종종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역시 안 되는군.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내면 대화 재구성은 이런 부정적 대화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훈련이에요. 먼저 일주일 정도 자신의 내면 대화를 관찰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들이 자동으로 떠오르는지 의식적으로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반복되는 부정적 패턴들을 찾아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못해 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이걸 나는 배우고 있어 또는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어 로 바꿔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거예요. 부정적 생각이 들 때마다 아, 또 이런 생각이 드네.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자 라고 부드럽게 전환하세요. 이런 훈련을 꾸준히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내면 대화가 자동화되어요. 그리고 이는 전체적인 마인드셋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훈련법은 에너지 호흡법이에요. 이건 호흡을 통해 몸의 에너지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확언을 하는 방법이에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왼손은 배에, 오른손은 가슴에 올려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인다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보낸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호흡을 하면서 동시에 원하는 확언을 반복하는 거예요. 호흡의 리듬과 함께 확언을 하면 더욱 깊이 있게 무의식에 전달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훈련법은 감정 앵커링이에요. 특정 감정을 물리적 동작과 연결시켜서 필요할 때마다 그 감정을 즉시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 자신감을 앵커링하고 싶다면 과거에 자신감이 넘쳤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서 동시에 특정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주먹을 꽉 쥔다든지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민다든지 하는 동작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그 동작만 해도 자동으로 자신감이 느껴지게 되어요. 중요한 발표나 면접 전에 이 동작을 하면 즉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죠. 일곱 번째 훈련법은 잠재의식 질문법이에요.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에게 질문을 던지고 꿈이나 직감을 통해 답을 받는 방법이에요. 잠들기 전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나 알고 싶은 것을 질문 형태로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같은 질문들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잠드세요. 잠재의식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 작동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답은 꿈을 통해 올 수도 있고 다음날 갑자기 떠오르는 직감으로 올 수도 있고 우연히 보게 되는 정보를 통해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덟 번째 훈련법은 거울 대화법이에요. 이전에 말씀드린 거울 확언보다 더 깊이 있는 방법이에요. 거울 앞에 앉아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진솔한 대화를 해보세요.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땠어? 뭐가 가장 힘들었어? 어떤 게 가장 기뻤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들도 해주세요. 정말 잘하고 있어. 힘든 일도 잘 견뎌내고 있네. 앞으로도 잘 될 거야. 같은 따뜻한 말들이요. 이런 거울 대화를 통해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어요.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죠. 이번에는 누구나 경험하지만 가장 다루기 어려운 주제, 바로 실패와 좌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예상과 다른 결과들, 때로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역시 안 되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끌어당김의 법칙은 거짓말이야 같은 생각을 하며 포기하게 돼요.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실패와 좌절은 오히려 성장과 학습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하느냐에 있어요. 먼저 뇌가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는 위험을 감지하고 감정을 처리하는 역할을 해요.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면 편도체가 즉시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요.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몸은 위험 상황에 대비하게 되고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억제돼요. 그래서 실패 직후에는 냉정한 판단이나 학습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태가 영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안정되면 뇌는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해요. 그리고 이때가 바로 실패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에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반응에 휘둘려서 이 학습의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자책하거나 분노하거나 절망에 빠져서 건설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은 실패를 종결이 아니라 데이터로 인식하는 거예요. 실패는 내가 무능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정보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취업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세요. 이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 회사의 이번 포지션에는 내가 적합하지 않았구나,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 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의 전환은 뇌과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장 마인드셋을 연구한 캐롤 드웩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실패를 학습 기회로 보는 사람들의 뇌는 실제로 다른 패턴을 보인다고 해요. 실패를 개인적 결함으로 보는 사람들은 실패 후에 뇌 활동이 위축되는 반면 학습 기회로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뇌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학습과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전두엽 영역이 더욱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감정을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분석하려고 바로 달려들지 마세요. 먼저 감정을 인정하고 처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실망했다면 실망했다고, 화가 났다면 화가 났다고 솔직히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억압하거나 부정하지 말고요. 감정을 처리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글쓰기예요. 실패했을 때의 감정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누가 볼 것도 아니니까 솔직하게 써도 돼요. 이런 표현적 글쓰기는 뇌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운동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패의 스트레스로 생긴 코르티솔을 빨리 해소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엔돌핀을 분비시킬 수 있어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도 효과적이에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마음이 안정돼요. 세 번째 원칙은 객관적 분석이에요. 감정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면 이제 실패를 냉정하게 분석해 볼 때예요. 이때 유용한 방법이 3인칭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의 경험을 분석하듯이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김철수 씨가 이런 상황에서 실패했다면 그 원인이 뭘까? 이런 식으로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면서 분석하면 감정적 개입을 줄일 수 있어요. 분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보세요. 어떤 부분이 계획과 달랐을까? 어떤 요소를 고려하지 못했을까?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했을까?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중요한 건 원인을 찾을 때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이 부분의 경험이 부족해서 또는 이 정보를 몰랐어서 같은 식으로 구체적이고 건설적으로 분석하세요. 네 번째 원칙은 재프레이밍이에요. 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이 실패했다면 내 인생이 망했다가 아니라 값진 경험을 얻었다. 다음에는 더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로 재해석할 수 있어요. 연애가 끝났다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더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 내가 원하는 관계가 뭔지 더 명확해졌다. 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재프레이밍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경험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경험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요. 도파민은 학습과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신경전달 물질이죠. 그래서 실패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면 실제로 더 빨리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은 실패를 끌어당김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원하는 걸 즉시 가져다주는 마술이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준비시키고 더 나은 버전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해 먼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실패는 그런 학습의 기회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큰 성공을 꿈꾸는 사람에게 작은 실패들은 겸손함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또는 인내심,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을 기르게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패도 끌어당김 과정의 일부예요. 우주가 우리를 더 큰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거죠. 여섯 번째 원칙은 회복력 강화예요. 실패에서 빨리 회복하는 능력, 즉 레질리언스를 기르는 게 중요해요. 회복력을 기르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실패는 일시적이라는 관점을 가지세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둘째, 자신의 강점을 기억하세요. 실패했을 때는 부족한 점만 보이기 쉬운데 의식적으로 자신의 장점과 성공 경험들을 떠올려 보세요. 셋째, 지지하는 사람들과 연결하세요. 혼자서만 고민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넷째, 자기 돌봄을 실천하세요.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 적절한 운동은 정신적 회복에도 필수적이에요. 다섯째, 작은 성공들을 만들어 보세요. 큰 실패 후에는 작은 성취라도 경험하는 게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돼요. 일곱 번째 원칙은 실패를 공유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숨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적절히 공유하는 게 도움이 돼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들과 실패 경험을 나누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 감정적 부담이 줄어들어요.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더 무겁게 느껴지는데 나누면 한결 가벼워져요. 둘째, 다양한 관점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셋째,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라는 공감을 받으면 덜 외롭게 느껴져요. 넷째, 조언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빌릴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원칙은 실패를 통한 가치 재정립이에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더 명확해지기도 해요. 겉으로는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는 그걸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클 수도 있고요.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로 이게 내가 원하는 걸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들이 뭔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실패 후 재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쉬고 분석하고 배우고 회복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할 때예요. 하지만 무작정 같은 방식으로 재시작하면 안 되겠죠.
실패에서 얻은 교훈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세요.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다르게 할 건지, 어떤 준비를 더 할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큰 실패 후에는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작은 성공들을 쌓으면서 점차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가는 게 좋아요. 실패와 좌절은 인생의 필수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올바른 관점과 방법으로 접근하면 실패조차도 끌어당김의 강력한 연료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흥미로운 주제인 바로 집단적 끌어당김, 즉 여러 사람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끌어당김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적인 끌어당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먼저 뇌과학적 관점에서 집단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특별한 세포들이 있어요. 이 뉴런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관찰할 때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활성화돼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웃는 모습을 보면 우리 뇌의 거울 뉴런도 활성화되어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게 돼요. 반대로 누군가가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가라앉죠. 이런 거울 뉴런의 작용 때문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에너지에 크게 영향을 받게 돼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부정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영향은 단순히 기분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과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교수가 진행한 연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연구에서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32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행복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영향이 3단계까지 전달된다는 거예요. 즉, 행복한 사람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도 더 행복해진다는 뜻이에요. 비만이나 흡연 같은 습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전염되듯이 퍼져나가는 패턴을 보였어요. 이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끌어당김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집단적 끌어당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첫 번째 메커니즘은 RAS의 동기화예요. 앞서 설명했듯이 RAS는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들을 선별해서 의식으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해요. 흥미로운 건 같은 목표나 비전을 공유하는 그룹에서는 구성원들의 RAS가 서로 동기화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발견한 기회나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전체 그룹의 기회 포착 능력이 개인의 합보다 훨씬 커지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창업 모임 이야기예요. 이 모임에는 15명의 예비 창업자들이 참여했는데 모두 테크 스타트업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각자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조언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투자자를 만날 기회를 얻으면 다른 멤버들에게도 비슷한 기회들이 연달아 찾아왔던 거예요. 한 사람이 좋은 개발자를 만나면 다른 멤버들도 인재 영입 기회를 얻었고 누군가가 새로운 마케팅 채널을 발견하면 그 정보가 그룹 전체에 도움이 되었어요. 2년 후에 이 그룹의 성과를 분석해 봤더니 개별적으로 창업한 사람들보다 성공률이 3배 이상 높았다고 해요. 이게 바로 RAS 동기화 효과예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면 각자의 RAS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정보들이 공유되면서 전체적인 기회 감지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두 번째 메커니즘은 집단 확언 효과예요. 혼자서 확언을 할 때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은 확언을 할 때 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강력해요. 이는 사회적 증명 원리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뇌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집단으로 하는 확언이나 목표 설정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무의식에 더 강하게 각인돼요. 종교나 스포츠 응원 같은 집단적 활동들이 강력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면 개인의 뇌는 그것을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게 돼요. 세 번째 메커니즘은 감정 전염 효과예요. 앞서 말한 거울 유련 때문에 감정은 정말 전염성이 강해요. 특히 긍정적 감정들은 더욱 그래요. 한 사람이 목표 달성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런 긍정적 감정 상태에서는 창의력도 높아지고 행동력도 증가하고 기회에 대한 민감도도 향상돼요. 네 번째 메커니즘은 책임감과 동기부여의 증가예요. 혼자 목표를 세울 때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목표를 선언할 때 달성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이는 사회적 압력과 책임감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드는 거죠. 다섯 번째 메커니즘은 집단 지성 효과예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 경험, 아이디어들을 공유할 수 있어요. 이런 집단 지성은 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줘요. 특히 다운이 없어 대신 다음엔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왜 나만 이런 일이 대신 이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언어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돼요. 말의 힘은 정말 강력해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말은 뇌의 신경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실제로 뇌가 더 긍정적으로 구조화돼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세요. 불평이나 험담보다는 감사한 일, 좋았던 경험, 미래의 계획 같은 주제로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대화 습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죠. 다음으로 목표 설정과 관련된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목표를 설정할 때는 스마트 원칙을 활용하세요. Specific, 구체적, Measurable, 측정 가능한, Achievable, 달성 가능한, Relevant, 관련성 있는, Time-bound, 기한이 있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강해지고 싶다 보다는 석 달 안에 일주일에 3번씩 30분 운동해서 체중 5kg 감량하기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목표를 적어두세요. 종이에 쓰든 스마트폰에 메모하든 어디든 좋으니까 문자로 기록해 두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적어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 달성률이 10배 높다고 해요. 목표를 적을 때는 현재 진행형으로 써보세요. 나는 달성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달성하고 있다 또는 나는 이미 달성했다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목표를 매일 읽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번씩 읽으면서 그 목표가 달성된 모습을 상상해보는 거예요. 일기 쓰기도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일기가 아니라 미래 일기를 써보세요. 미래 일기란 원하는 미래가 이미 실현된 것처럼 과거형으로 쓰는 일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드디어 승진 발표가 났다. 상사가 나를 불러서 팀장으로 임명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다.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 축하해줘서 감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써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감정까지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순간의 기쁨, 만족감, 자부심 같은 감정들을 세세하게 묘사해보세요. 미래일기를 쓰는 건 뇌에게 그 경험을 미리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완전히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생한 미래일기는 실제 경험에 가까운 신경 패턴을 만들어내요. 환경 조성도 중요해요. 집이나 사무실 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책상 위에 영감을 주는 문구를 적어둔 포스트잇을 붙여두거나 동기부여가 되는 사진을 놓아두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특히 침실 환경이 중요해요. 잠들기 전과 일어나자마자가 무의식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거든요. 침실을 깔끔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보세요. 명상도 일상에 포함시켜보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뇌파가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직감력이 향상돼요.
명상이 어렵다면 간단한 호흡 명상부터 시작해 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돼요. 명상 중에는 자연스럽게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가 되는데 이때 긍정적인 확언이나 목표 상상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요. 운동도 끌어당김의 법칙과 연결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해소되어요. 이런 긍정적인 상태에서 목표에 대해 생각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특히 걷기나 조깅 같은 리듬감 있는 운동을 할 때 확언을 반복하면 좋아요. 걸음 리듬에 맞춰서 나는 성공한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확언을 반복하는 거죠. 독서 습관도 만들어 보세요. 긍정적이고 영감을 주는 책들을 읽으면 마인드셋이 바뀌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자기계발서, 철학책, 영성 관련 책 등 다양한 장르를 읽어보세요. 독서를 할 때도 수동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책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부분은 따로 메모해 두세요. 소셜미디어나 뉴스 소비 패턴도 점검해 보세요. 너무 많은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되면 내가 부정적으로 프로그래밍 될 수 있어요. 물론 현실을 완전히 차단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컨텐츠의 비중을 늘려보세요. 동기부여 영상, 성공 스토리, 아름다운 자연 사진, 웃긴 영상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작은 행동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상상이나 확언과 함께 실제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목표와 관련된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매일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하루에 단어 5개만이라도 외워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관련 정보를 하나씩이라도 찾아보고, 건강해지고 싶다면 계단 한 층이라도 더 올라가 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작은 성공 경험들이 더 큰 도전에 대한 용기와 확신을 주게 되죠. 또한 작은 행동들은 뇌에게 나는 정말로 이 목표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RAS 시스템이 더욱 활발하게 관련 정보와 기회를 찾아주게 되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면 실패나 좌절을 겪을 때의 대처법도 미리 준비해두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것도 성장 과정의 일부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한두 번의 실수가 전체 과정을 망치지는 않아요. 오히려 실패나 좌절도 학습의 기회로 활용해보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할지 계획해보는 거예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 상상, 거울 확언, 감사일기, 목표 시각화, 긍정적 언어 사용, 환경 조성, 명상, 운동, 독서, 그리고 작은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여러분의 뇌를 긍정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하고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기는 힘을 만들어낼 거예요. 다음 내용에서는 좀 더 고급 기술인 무의식 재프로그래밍 훈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새로운 현실을 여는 실질적인 열쇠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의식이 우리 삶의 95%를 지배한다는 사실, RAS가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을 필터링한다는 것, 뇌파 상태에 따라 무의식 접근 효율성이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신비가 아니라 뇌의 신경가속성을 활용한 과학적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실패를 데이터로 보는 관점, 집단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다뤄봤죠. 이제 이 모든 지식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실천할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일관성 있는 일상 루틴 구축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한두 번의 시도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뇌의 신경망을 바꾸려면 충분한 반복과 일관성이 필요해요. 효과적인 일상 루틴을 제안해 드릴게요. 아침 루틴. 일어나자마자 5분간 오늘의 긍정적 상상하기. 거울을 보며 3개의 확언 반복하기.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 점심 루틴. 식사 전에 잠시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챙김 시간 갖기. 오전에 일어난 좋은 일들 인식하기. 저녁 루틴.
하루 중 성취한 일들 인정하기, 내일의 목표 간단히 설정하기, 잠들기 전 10분간 목표 달성 상상하기. 이런 루틴을 최소 66일간 지속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동화되려면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두 번째 열쇠는 단계적 목표 설정이에요. 너무 큰 목표부터 시작하면 무의식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게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을 대폭 올리고 싶다면 처음부터 연봉 10억을 상상하지 말고 현재보다 20% 인상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현실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목표를 설정할 때는 스마트 원칙을 활용하세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 있고 기한이 있는 목표 말이에요. 세 번째 열쇠는 감정 상태의 관리예요. 끌어당김에서 감정은 연료와 같아요.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할 때 뇌가 더 창의적이고 개방적이 되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도 향상돼요. 감정 상태를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호흡법. 스트레스를 받을 때 4박자로 들이쉬고 4박자 참고 8박자로 내쉬는 심호흡을 5번 반복하세요. 음악 활용. 기분을 좋게 해주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 들어보세요. 신체 활동.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도 감정 상태를 바꾸는 데 효과적이에요. 감사 연습.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자연과의 접촉. 가능하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자연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긍정적 감정을 증진시켜요. 네 번째 열쇠는 환경 디자인이에요. 물리적 환경이 우리의 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강력해요. 환경을 의도적으로 디자인해서 끌어당김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시각적 환경, 목표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자주 보는 곳에 배치하세요. 비전보드, 동기부여 문구, 성공한 모습의 사진 등을 활용하세요. 청각적 환경,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을 들으세요. 또는 자신이 녹음한 확언을 반복적으로 들어보세요. 공간 정리,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생활하세요. 어수선한 환경은 뇌에 스트레스를 주고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색채 활용, 색깔도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파란색은 집중력과 평온함을, 초록색은 안정감을, 노란색은 창의력과 활력을 증진시켜요. 5번째 열쇠는 학습과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성장의 여정이에요.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고 배우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세요. 책 읽기, 온라인 강의 듣기, 전문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실패나 좌절도 학습의 기회로 바라보세요. 이번에는 왜 안 되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습관화하세요. 6번째 열쇠는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적절한 네트워크가 있으면 가능해져요. 의도적으로 긍정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멘토 찾기.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이미 이룬 사람들을 멘토로 모시세요. 직접적인 만남이 어렵다면 그분들의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라도 배우세요. 동료 그룹 만들기.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만들세요. 기버 되기.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주는 사람이 되세요. 자신의 지식, 경험, 인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7번째 열쇠는 직권력 개발이에요. 논리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직감과 영감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끌어당기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세요. 고요한 마음에 답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몸의 감각에 귀 기울이세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각각의 선택지를 떠올리며 몸의 반응을 관찰해보세요. 꿈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잠재의식이 꿈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연의 일치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의미 있는 우연들이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어요. 8번째 열쇠는 행동과 상상의 균형이에요. 아무리 상상을 많이 해도 실제 행동이 없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반대로 행동만 있고 명확한 비전이 없으면 비효율적이 되죠. 매일 목표와 관련된 행동을 최소 하나씩은 하세요.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행동을 할 때도 끌어당김을 의식하세요. 단순히 기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이 목표 달성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9번째 열쇠는 측정과 조정이에요. 정기적으로 자신의 진전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방법을 조정하세요. 효과가 없는 방법에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월 단위로 목표 달성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막히고 있는지 분석해 보세요. 필요하면 목표나 방법을 조정하세요. 경험과 학습을 통해 더 나은 방향을 발견했다면 유연하게 바꿔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마지막 열쇠는 신뢰와 노아줌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노력은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결과를 강박적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파보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끌어당김도 자연스러운 타이밍이 있어요. 과정을 신뢰하세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더 큰 계획을 믿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것과 다른 형태로 좋은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제 실제 실천을 위한 30일 챌린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첫 주, 기본 루틴 만들기. 매일 아침 5분 상상, 저녁 5분 감사일기. 둘째 주, 목표 명확화. 구체적인 목표 설정하고 비전 보드 만들기. 셋째 주, 감정관리 연습. 매일 기분 체크하고 필요시 감정 조절 기법 사용. 넷째 주, 사회적 연결.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 1명 이상 만나서 대화하기. 30일 후에는 자신의 변화를 점검해 보세요.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 즉 마음가짐이나 에너지 상태의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결국 끌어당김은 신비가 아니라 뇌의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무의식을 설계하고 RAS를 조율하며 뇌파 상태를 조절하는 습관이 쌓이면 삶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는 미래, 그것은 이미 뇌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매일의 작은 실천뿐이에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었고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뇌가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원리였어요. 무의식의 힘을 이해하고 RAS 시스템을 활용하고 뇌파 상태를 조절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만 남았어요. 기억하세요.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뇌와 마음 그리고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들려주세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나의 목표는 이것이다. 오늘부터 이런 변화를 시작하겠다 같은 여러분만의 다짐을 공유해 주시면 그 다짐 자체가 끌어당김의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의식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무의식의 변화는 시간이 걸려요.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의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둘째,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나 두 개의 목표에만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셋째, 일관성이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가끔 긴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에요. 넷째,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기존의 무의식 패턴이 변화에 저항할 수 있어요. 이럴 때 포기하지 말고 부드럽게 계속 진행하세요. 다섯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끔 빼먹거나 실수해도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여섯째, 신체적 변화도 함께 고려하세요.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사는 무의식 재프로그래밍을 도와주는 기본 조건이에요. 일곱째, 주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세요. 부정적인 사람들이나 환경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재프로그래밍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덟째, 작은 변화도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큰 변화만 기다리지 말고 작은 진전도 소중히 여기세요. 아홉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심리상담사나 코치의 도움을 받으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재프로그래밍의 결과를 강박적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놓아두는 것도 중요해요. 무의식 재프로그래밍은 정말 강력한 도구예요. 하지만 마법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에 옮겨보시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